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캐나다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오랜 기간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한국과 뭐 캐나다에 일정한 자산도 있으시고 이제 역이민 플랜을 갖고 계세요. 역이민.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역이민을 어떻게 해야 적어도 캐나다에 있는 세법상의 문제에서는 쪼끔 더 현명하다. 뭐 이런 뭐 조언을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역이민을 한다는 얘기는 인제 네. 어느 순간에 캐나다하고는 빠이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예예. 그다음에 저희 최근이죠. 어쨌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있는 문제인데 출국세? 국적 포기세? 출국세로 예. 많이 표현을 하죠. 예. 예.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분들이 뭐 이래저래 리서치를 해 보다 보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내가 캐나다에 남기고 온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나 뭐 증여세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알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본다면. 네. 근데 또 그렇게 한국으로 가 버리면 캐나다에서도 세금이 있다더라. 여기에서 또 놀라시는 분이 그래서 이게 출국세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출국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디파처 예. 텍스라고도 부르고요. 캐나다에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캐나다를 떠나겠다. 비거주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계산해야 되는 그 규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또 이민 오고 나서 캐나다에 취득한 자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떠나는 시점에 실거래가로 판골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을 마지막에 보고하고 떠나라. 이민 오고 나서 그 사이에 가치 상승한 부분은 세금 내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예예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내가 뭐 남한테 팔았으면 대금이라도 받고 그렇죠. 세금 낼 차라리 돈이라도 현금화라도 됐죠. 있는데 예예. 그냥 판불로 간주하고 생으로 세금을 내라니 문제고요. 그렇죠. 돈 네. 자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생으로 돈만 내야 하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거 세금은 내고 영원히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한국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과세돼서 출국세가 계산이 돼서 내지만 그건 나중에라도 못 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그냥 예. 버리는 세금이 돼 버리니 예. 이런 것들이 인제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게 자산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세금을 사실 내야 한다라는 걸 본다면 또 역이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일 것도 같아요, 어찌 네. 본다면. 그래서 인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이런 출국세에서 면제되는 뭐 최소한의 재산 기준? 아니면 네. 또는 뭐 면제되는 어떤 항목?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제되는 대표적인 게 현금 자산. 현금 자산. 현금은 예. 뭐 시세 차익이 사실 발생 안 오른 게 아니니까요. 하니까. 예. 예. 이자는 어차피 세금을 네. 냈고. 네. 그리고 면제되는 게 캐나다에서는 Register Plan이라고 부르는데 뭐 RRSP, RESP, TFSA 뭐 이런 연금 형태의 그런 개인 Register Plan이라 불러요. 예예. 이게 세금 목적으로 뭐 소득 공개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민 왔을 때 구매를 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것도 다 투자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예. 주식도 있고 예예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출국세 대상은 아니고요. 예. 세 번째로 캐나다 내에 소재한 부동산 그리고 캐나다 내에 소유한 비즈니스 자산은 출국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나갈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예. 언제 하느냐? 그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비거주자 되는 시점에도 못 팔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는 계속 남아 나 있는 있다는 거죠. 얘기죠. 예. 그거는 나중에 팔았을 때 비거주자 신분으로 팔았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캐나다에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에나 그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에 예, 사업 대해서는 자산은 이제 나중에 나중에 매도했을 팔 때 내기 때나 뭐 때문에 예. 그게 보고를 그 유예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런 예. 개념으로 하지 말란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오늘 사실은 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떠나는 시점이 60개월 미만인 경우, 5년 5 이내에요. 년 이내에 예. 떠난 경우는 출국세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아까운 세금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제가 주식이 많은 분들은 매년 체크합니다. "혹시 떠나는 계획을 하고 계시면 60개월을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음. 예예예. 사실 60 개월 내에 다시 나간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는 것과 이민 생활에 녹록지 않아서 가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요. 예.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네네네. 뭐 그래서 좀 그 정도의 융통성은 두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네, 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5 년에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캐나다의 출국세 문제는 정말 오랜 기간 여기에서 살았던 분들은 만약에 한국 자산이 거의 없고 캐나다에서 뭐 비즈니스도 일구시고 자산도 일구시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한국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전혀 있겠네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과 좀 끈을 남겨두고 이민 오신 분들. 네. 그래도 계속 이민 온 이후에도 뭐 비즈니스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계속 사실 뭐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네네네네. 것이고 오히려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 출국세 제가 예. 마지막 설명을 좀 더 추가로 예. 해드리면 계산을 양도소득세처럼 해서 최초 거주 시점의 실거래가와 떠나는 시점의 실거래가 차이, 예.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고 마지막 세금 보고하는 만기일이 그 다음에 4월 말까지잖아요. 그때 양도소득으로 보고하고 종합과세되는 형태거든요. 소득세로. 예. 그게 소득세를. 이제 예. 그걸 이제 예. 뭐 이렇게 출국세라고 예. 이렇게 포함이 표현만 할 그 안에 뿐이지.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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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양식을 통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유예도 가능합니다. 납부를. 유예. 유예. 예. 예. 양식을 써서 유예를 할 때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유예는 이자 없이 유예를 해 주는데 단 부동산의 이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까지. 팔아야지 돈이 팔아야 할 때까지. 생기니까. 그렇죠. 그 예. 대신에 인제 이건 유보해 준다 이 얘기고 그렇죠. 또 다른 케이스는 흔치는 않지만 다시 캐나다에 거주를 회복할 때 다시 들어올 때 예. 그때까지는 유보시켜 준다. 이제 음.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유보가 되거든요. 특정한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건은 적용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그렇죠. 됩니다. 담보 같은 게 아마 네. 있다면. 예. 그러면 이제 캐나다 출국세로 한 10만 불을 유보시키고 싶다 하면은 예. 캐나다에 적어도 한 15만 불은 현금을 자산이 둬야 있어야죠. 되겠죠. 그렇죠. 예. 은행이 잡고 은행이 또 레터 오브 크레딧을 그렇죠. 발급해 예. 주겠죠. 예. 이제 그런 돈을 이렇게 남겨 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단 이 유보가 좋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게 돌아올 전제로 가시는 분들. 오케이. 예. 예. 그럴 수 나중에 있죠. 다시 돌아오실 예. 분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는 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그 관련된 아니면 그렇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병가를 해야 돼서 그렇죠. 가는 거. 예. 뭐 내가 좀 이렇게 지병이 있어서 좀 치료가 한국에서는 용이하니까 예. 거기서 몇 년간 어떤 시간을 주고 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가셨다가 예. 온다.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취득세 계산이 돼도 내는 것보다는 유보가 나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돌아올 거고 일시 돌아- 체류 이후에 어차피 돌아와야 그런데 하니까요.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돌아오는 리터닝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돌아오잖아요. 예. 출국세를 환불을 받거나 납부를 했으면 예. 아니면 유보를 시킨 거는 캔슬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똑같은 부동산을 떠날 때도 있었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고 이랬던 예. 얘기인데 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고 이걸 팔았을 때 세금을 다 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간에 정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환불해주고 캔슬해주고 이렇게 또 양식도 있고 뭐 조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고 하신 분은 유보가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는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불 환불도 가능합니다. 하고 가능합니다. 그냥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담보를 예치만 해두고 네네. 나중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취소해서 없앨 수도 있고. 예. 어쨌든 한국에서 일시 체류를 해야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출국세 문제가 될 때 그래도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하는 이제- 여지가 있을 수도 네네. 있겠군요. 네네. 그럼 이거는 비슷한 경우인데 어쨌든 내가 한국 가서 살지만 단지 그냥 출국세를 회피하려고 네.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 담보를 제공하든 아니면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냥 캐나다 거주자 신분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출국세 해당 자체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강제로 안 만들더라도 예.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6개월 캐나다 살고 6개월 한국 그렇죠. 살고 그렇죠. 캐나다 6개월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도 6개월을 살아야 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면서 양쪽 나라 다 주소지 있고 그렇죠. 양쪽 나라 다 뭐 재산 있고 일해서 급여도 있고 막 예. 양쪽 다 거주자죠. 이거는 한쪽엔 비거주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듀얼 레지던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캐나다에서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출국세 이런 거 문제가 필요 애초에 없고 그렇죠. 그냥 원래 하던 데 세금 보고 하는 거고. 그렇죠. 한국은 한국대로 뭐 세법에 맞춰서 보고 하는 그렇죠. 거고. 예. 물론 양쪽 나라 다 월드 인컴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 하긴 해야죠. 예. 한국에서는 캐나다 소득까지 가져와서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이 예. 남아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캐나다하고는 비거주자하고 한국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거주자하고 해야 편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쪽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긴 하죠. 일시적으로 어쨌든 단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되겠네요. 어차피 그렇죠. 다시 돌아올 건데 네네네네.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뭐 네네네. 그러는 경우에 괜한 출국세 문제에서 안 들기 위해서 캐나다에 그냥 억지는 아니지만 세금 보고 계속 성실하게 하고
체류 기간은 뭐 한 6개월이 안 돼도 뭐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그렇죠. 하고 예. 그러면. 어쨌든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네요. 네네네. 환불이든 유예든 아니면 애초에 대상이 안 그 되게 하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 충분히 상황에 방법을 맞춰 찾을 가지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예 간다. 그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네. 캐나다 거주한 값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 그렇죠. 돌아간다면. 네네네. 네. 특히 5년이 넘 그래서 애초에 안 되려면 그냥 후딱 빨리 가 버리든지. 딱 60개월 예. 전에. 참 흥미는 있습니다. 이 출국세라는 게. 근데 네. 다만 어쨌든 대비한다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인제 그 회계사님들이나 세법 전문가가 어떻게 논의해서 플랜을 정확하게 짜는 게 중요하다는 네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본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저희가 실제 사례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인제 비거주자가 되신 거예요. 한국으로 인제 이민을 오셨어요. 다시 여기민을 오셨는데 근데 캐나다에 재산을 일부 남겨 놓고 가셨어요. 캐나다 입장에서도 비거주자예요. 그냥 외국인인데 캐나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캐나다에 콘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재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경우에 상속세나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뭐 우리는 거주자 비거주자 세법 똑같고요. 예. 네, 상속 절차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렌털 예. 프로퍼티니까 예. 임대소득이니까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방법은 거주자 비거주자가 좀 차등하죠. 차이가 있어서 보통 이제 비거주자가 임대소득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 개념은 아니고 그냥 원천 징수합니다. 매달 받는 수입에 원천 징수하고 또 정산해서 환불받고 또 팔았을 때도 예. 원래는 거주자들은 뭐 이렇게 4월 달에 종합과세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도 손익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환불받고 그리고 미리 예납 선납을 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소득세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하는 거는 뭐 똑같은 것이고 네, 세율도 예. 거주자보다 높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상속세는 캐나다는 없는 거 그런 명목 자체가 없는 전혀 거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재산을 보유하신 분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별 차이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참 미국과도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미국은 명목으로 상속세는 있고 단지 인제 공제 혜택이 큰 건데 외국인한테는 되게 가혹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은 예. 좀 그렇죠. 오히려 한국보다 더 세고 맞아요. 상속세가 비싸다는 한국보다도 미국은 오히려 에스테이트 텍스가 공제가 외국인한테 안 주어지죠. 만 몇천 불이 좀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과한. 예. 네,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임대 부동산 뭐 콘도 이 경우 남겨놓은 그거는 내가 그냥 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예. 그리고 유언장에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예. 양도소득은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망 시점에 판 걸로 간주돼서 여기도 간주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양도세는 그렇죠. 나옵니다. 사실 뭐 양도세는 억울할 일은 아니잖아요. 중간 정산이죠. 그렇죠. 중간 정산이라서 네. 안 팔았는데 내야 한다는 건 좀 억울할 수 그렇죠. 있어도 네. 대신에 내가 정말 팔 때는 네. 취득가액이 또 그만큼 높아질 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예, 중간에 예. 정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본다면 그래요. 양도세는. 네. 다만 좀 안 팔았는데 내야 하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매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단지 상속 자체만으로 어떤 외국인한테 징벌적인 세금이 아, 있다라든지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네요. 한국도 사실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시는 비거주자에게는 차별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제가 별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다만 캐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캐나다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사망으로 인한 세금이 갑자기 달라진다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네네, 본다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캐나다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오랜 기간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한국과 뭐 캐나다에 일정한 자산도 있으시고 이제 여기면 플랜을 갖고 계세요. 여기민.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면 어떻게 해야 적어도 캐나다에 있는 세법상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다. 뭐 이런 뭐 조언을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역이민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네. 어느 순간에 캐나다하고는 빠이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예예. 그러면 캐나다에 여전히 이제 자녀들이나 뭐 며느리도 있고 손자, 예. 손녀도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뭐 덩치 큰 게 뭐가 있다면 그 전에 팔고 가지고 와야죠. 자금 출처 증명 받아서. 왜냐하면 다시 그렇죠. 돌아가고 나면 그렇죠. 예.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고 한국에서도 이게 자금 출처 증명 받고 붙이기도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하니까 예예. 자금 출처 증명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건 붙여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연세 드셨으니까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겠다. 예. 그럼 그 노후에 필요한 자금만 한국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양쪽 세법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상황마다 다 틀리긴 예. 하겠지만. 그리고 캐나다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건 정리해야죠. 미리 떠나기 맺혀서 전에. 떠나기 예.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서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정했어요. 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굳이 신탁이나 이런 걸 할 필요도
다른 필요성이 있다면 또 모를까. 신탁은 예. 언제 제일 효과적이냐 하면은 내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캐나다 법인을 설립해서 다년간 그 법인의 부동산도 있고 현금이 축적이 돼 있고 자산이 늘어나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내가 그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신탁이 아주 좋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정여하면은 양도세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주세법에 예. 의해서 신탁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녀나 본인이 다 베네피셔리로 해서 아예 에스테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아주 유용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선행돼야 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신탁 전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신탁이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근데 가지고 개인사다 자산 종류에 따라서 예. 그리고 특히 그 현금 자산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굳이 뭐 캐나다에 정여하기 그렇죠. 전에 예예예. 은행에서도 외국인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냥 해당되는 은행에 떠나기 전에 난 몇 월 며칠에 비거주자 된다. 계좌를 그렇지. 비거주자 예. 계좌로 바꿔달라. 예예예. 그것만 해놓고 가셔도 현금 자산은 둘 수 있고 여기에. 그리고 그것도 뭐 정여 원하면 정여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민을 한국으로 여기을 다시 오시기 전에 재산을 남겨놨을 때 한국에 온 이후에 오히려 한국에서 발생되는 세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만 따진다면 예. 또 신탁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탁 오히려 안에 예. 넣어버리면 예. 한국에서 강제로 내가 이제 사망했는데 캐나다 재산을 캐서 막 이렇게 하는 확률은 사실상 줄어들죠. 어렵죠. 어렵죠. 사실 그 부분이 화두이기도 해요. 저도 참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은 이제 입법이 정리가 됐어요. 그게 측면에서 그냥 신탁 재산도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든 아니면 그냥 취소 가능한 그냥 리빙 트러스트든 어쨌든 신탁 재산은 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다 신탁을 해서 어쨌든 그냥 피해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과세 문제가 있거든요, 사망을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과연 그게 걸리겠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문제가 그게 있긴 그냥 해요. 이렇게 퍼블릭 인포메이션은 아니죠. 그렇죠. 신탁의 뭐 베네피셜리가 누구고 뭐 이걸 예. 서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서 캐나다 정부가 도움을 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캐나다 정부가 엄청난 탈세 혐의가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조회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얘기니까. 어떤 특정한 한 건 엄청나게 큰 거라면 또 모를까. 제가 봐도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쉽지 않은 얘기. 그리고 신탁을 한다 이게 공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이 또 바뀐다면 모를까. 맞아요. 사실 또 이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떤 대법원 사례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캐나다에 있는 신탁에도 적용이 되는 거다. 뭐 미국에 있는 것까지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게 참 걱정 아닌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본다면. 그리고 이게 애들한테 정리하면 좋은데 그게 또 어떤 경우 쉽지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큰돈이면 애들도 그렇죠. 모르게 어떻게 준다는 쓸지도 게. 모르고 절대 좋지 않을 수도 예. 있죠, 자녀 교육 측면에서. 근데 인제 5억 원 이상 되면 그 한국도 한국에 해외 또 보고재산 보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신탁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대상이. 예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를 또 계속 보고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보고하고 나면은 그렇죠. 당장에 내가 예. 상속세에 딱 걸릴 텐데. 그렇죠. 예. 신탁은 어쨌든 차명은 아니기 때문에 차명 계좌는 어쨌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신탁은 적법한 거니까. 네네네. 예, 그 차명이 아니라서. 목적으로라도 신탁은 필요합니다. 현금 자산 보고를 한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 이게 자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하고 역이민을 가든 아니면 사실 또 이민을 오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적어도 캐나다에서의 괜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국 재산 미리 정리해 버리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자산 값어치가 엄청 오르고 그런 걸 기대한다면 뭐 놔두는 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괜히 두고 와서 특히 부동산 같은 거 네네네네. 괜히 캐나다에서 세금 문제만 있고 나중에 또 내가 출국할 때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매각할 때도 문제고. 근데 그 제가 한 가지 안 그래도 변호사님 궁금한 예. 게 요즘 법이 바뀌어서 자금 출처 증명 받아서 이제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게 예. 한국의 체류 기간이 길면 어렵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체류 기간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내국인은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예, 내국인 내국인은 힘들고. 예.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이유 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죠. 자금 그렇죠. 출처 증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네. 투자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투자 목적으로 이런 거라면 인제 승인이 나오고 뭐 대금 지급 사실 돈을 보낸다는 게 여러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 뭐 모를까 내국인이 내가 미국에 계좌가 하나 있다고 해 가지고 '나 글로 돈 보내려다.' 이거는 특별히 허가가 나오진 않아요. 그 의미로 본다면 캐나다에 떠난다. 큰 덩치의 한국에 뭐가 남아 있고 자금 출처 증명을 받아서 보낼 부분이 있다면 예. 보내고 가는 게 맞겠죠. 가장 애매한 게 이제
영주권자 같은 분들이죠. 네네. 캐나다 영주권인데 사실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또 좀 살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영주권이 만약에 말소가 되고 한다면 이거 못 보내거든요. 못 이거. 보내죠. 투자 용도로 보낸다면 모를까 부동산이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는 보낼 수 있는 게 한도가 10만 불이라서 그렇죠. 안 그러면 정식으로 세금 내고 증여하고 보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계좌로 보내는 건 사실상 일정 금액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 한 거래에 대한 어떤 자금 통제나 이런 거는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가 항시 보유하고 있는 거 최근에 또 외환 보유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보내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엄격하게 통제하기는 하죠.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게 이래저래 저희가 오늘 특히 이제 해외 자산 보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 보고에서를 누락했을 때 캐나다에 이거를 과연 해결하는 게 단지 벌금을 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면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만 네. 걸리기 전에 네. 먼저 레터가 날라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부분 되게 의미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민을 가든 여기민을 오든 한국에 있는 자산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이제 참 머리가 아픈데요. 이 자체가 본다면 결국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플래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 오늘 말씀 나눈 주제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제 구체적인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희 이제 댓글에 김준영 회계사님 이제 연락처나 회사 관련된 그 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직접 컨택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오늘 뭐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이민 생활이 쉽지는 않죠. 떠나는 부분에 대한 그 상담을 최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먼저 이렇게 오해하거나 아니면 먼저 그 상담 없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그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회계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